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독점 시장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점 시장에는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순수 독점이랑 차별 독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순수 독점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하나만 존재할 때, 즉 균형점이 하나만 존재할 때로 의미하는 것인데, 가격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독점 시장이 독점 기업이 가격 설정자적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격을 두 개 이상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격 차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가격 차별을 하는 이유는 당연히 이제 이윤이 증가하기 때문이죠. 순수 독점에 비해서 이윤이 증가합니다. 가격 차별 또는 가격 차별 독점이라고 적혀 있는데 저기 이윤 증가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순수 독점에 비해서 이윤이 증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격 차별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예컨대 이런 우리 책에 나와 있는 예지만 예컨대 책값이 있다. 네, 책값이 있다. 예컨대 책을 3,000원에 5,000원 5,000원에 팔면은 50명의 수요자가 있고 3만 원에 팔면은 10명의 수요자가 있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게 얼마가 돼요? 수입이 얼마가 돼요? 225만 원이 되죠. 근데 이건 얼마가 돼요? 30만 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책값은 어디에서 결정되겠습니까? 3만 원에서 결정이 되죠. 3만 원이 결정이 되고 10명이 거래를 하게 될 겁니다. 거래량 Q, 그러니까 이게 P 스타가 되고 이게 Q 스타가 돼서, 왜냐면 25만 원보다 30만 원이 더 크니까 순수 독점 하에서는 이렇게 가격이 결정되고 요게 이제 수입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만약에 이게 가격 차별이 존재하는 경우다. 가격 차별을 한다면 차별 독점을 한다면 예컨대 이렇게 할 수 있죠. 차별을 할 수만 있다면 가격 차별을 해서 예컨대 이제 10명은 3만 원 곱하기 10명은 살 테니까 10명 더하기 5,000원에 대해서는 지금 50명이 산다고 했으니까 지금은 50명 중에 3만 원으로 사는 사람 10명이 빠졌죠. 그래서 여기 40명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30만 원 더하기 20만 원 이렇게 되니까 50만 원 되죠. 그러니까 차별 독점, 가격 차별을 할 수만 있다면 이윤은 더 커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가격 차별에 의해서 이윤이 더 커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커질 수가 있는데, 이게 되려면은 가격 차별을 통해서 이윤을 증가시키기 위한 가격 차별이 되려면 이 10명이랑 이 40명이랑 이게 지금 차별한 거잖아요. 가격을. 이거를 이제 분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분리한 다음에 할 수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수요자의 구분이 가능해야 됩니다. 구분이 가능해야 돼요. 네, 어떻게든 두 수요자의 지불 용의 가격이 다른 거 아닙니까? 이거 40명은 3만 원에 안 사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불 용의가 3만 원으로는 이 책을 사지 않겠다. 근데 이 10명은 지불 용의가 3만 원보다 크다는 거 아닙니까? 최소한. 그러니까 이 지불 용의 가격을 가지고 소비자들의 지불 용의 가격을 가지고 다른 지불 용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분리해서 각기 다른 가격을 매길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가능하려면은 차익 거래가 불가능해야 되거든요. 차익 거래가 불가능해. 차익 거래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지금 어떤 사람한테는 3만 원, 어떤 사람한테는 5천 원에 팔았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이익을 거둘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일물일가가 아니니까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똑같은 책을 5천 원에 사서 그를 3만 원에 사길 원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팔 수 있잖아요. 대팔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게 차익 거래가 활성화되게 되면은 누구도 그 책방에서 3만 원에 책을 사지 않고 어떤 사람이 그걸 대행하게 되는 거죠. 네, 5천 원에 사서 3만 원에 제공을 해주는 다른 차익 거래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책방의 이익을 다른 사람, 그러니까 차익 거래를 하는 사람이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건 진정한 의미의 가격 차별이라고 볼 수 없죠. 네, 모두가 책방에서는 5천 원에 사다가 3만 원에 파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해버리면 결국에는 차익 거래라고 하는 것이 그 가격 차별이라고 하는 것이 무의미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익 거래가 불가능해야 되고 수요자 그러니까 지불 용의 가격이 다른 두 집단을 구분할 수 있어야 이 가격 차별이라고 하는 것이 애초에 성립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격 차별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두 가지 그러니까 이윤이 가격 차별을 해서 이윤이 증가를 하고 그 다음에 수요자 구분이 가능해야 이 조건이 성립을 해야 가격 차별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조건이고요. 가격 차별 또는 차별 독점이라고 하는 게 성립하는 조건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이제 가격 차별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네. 완전 가격 차별이 있고 불완전 가격 차별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완전 가격 차별과 불완전 가격 차별. 완전 가격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현실에서는 존재하기가 힘든 가격 차별의 유형입니다. 모든 사람한테 가격 차별하는 거죠. 사실은 어떤 똑같은 상품이라도 소비자들마다 지불 용의 가격이 다를 거잖아요. 지불 용의 가격이 다를 겁니다. 그래서 지불 용의 가격이 다른 거를 기업 그 생산자가 알고 딱 관상을 보면 아는 거예요. 얘는 지불 용의 가격이 1,000원이다. 얘는 10,000원이다. 얘는 10만 원이다. 이렇게 알고 모든 사람한테 그 사람의 지불 용의 가격만큼의 가격을 받아내는 그런 가격 차별을 완전 가격 차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 가격 차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그려서 살펴보면 이런 거예요. 자, 여기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요. Q가 있고 제로가 있고 P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거 수요 곡선이라고 합시다. 이 수요 곡선의 높이는 이게 바로 무슨 뭐의 높이였어요? 네, 이게 지불 용의 가격입니다. 이걸 이제 수요 가격이라고 그랬죠. 지불 용의 가격이 이 높이가 수요 곡선의 높이가 지불 용의 가격. 그래서 이 높이가 지불 용의 가격인데 이거를 다 안다는 거예요. 이 지불 용의 모든 소비자들의 지불 용의 가격을 다 알아서 다 한다는 거예요. 다 그 가격만큼을 받을 수 있는 그게 완전 가격 차별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생산자의 비용 구조를 한번 봅시다. 비용 구조를 우리가 논의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수평선, 비용 구조가 수평선이다. 그래서 이게 AC, 그러니까 평균 ATC, 평균 총 비용, 그냥 AC라고 합시다. 평균 비용이다거나, 평균 비용, AC, 에버리지 코스트. 이게 에버리지 코스트가 이렇게 일정하면 MC도 같죠. 네, MC도 같습니다. 네, MC도 같아요. 그리고 이 완전 가격 차별을 할 수 있는 기업 또는 생산자는 얼마까지 생산을 할까? 당연히 요까지 생산하겠죠.
지불 용의 가격보다 그러니까 자기의 그 평균 비용보다 가격을 높이 받을 수 있기만 한다면은 거래를 하겠죠. 이 가격 차별하는 독점 기업은 자기의 평균 비용보다 높은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면, 즉 소비자가 자기 평균 비용보다 높은 지불 용의 가격을 가지고 있다면 무조건 거래를 하겠죠. 그럼 어디까지 거래를 한다? 여기까지 거래를 한다. 네. A씨와 수요 곡선이 AC 곡선과 수요 곡선이 만나는 이 지점까지 거래를 하게 돼요. 여기 이제 예컨대 Q1이다라고 해봅시다. 이 Q1까지 거래를 해요. 이윤은 얼마입니까? 이만큼이 이윤이. 요 전체가 이윤입니다. 이 빗금친 부분 이 전체 넓이가 이윤이. 네. AC 높이는 이렇고 내가 첫 번째 사람한테 이만큼의 높이만큼 가격을 받고 두 번째 사람한테도 이만큼 전부 가격을 요 수요 곡선의 높이만큼 받았죠. 비용은 요 높이고 그러니까 요 높이에서 요 높이를 빼면은 결국 이윤이 되는 거죠. 이윤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순수 독점과 비교하면 어떻게 될까? 순수 독점에서는 MR 곡선이 이렇게 꺼졌죠. 수요 곡선이 이렇게 주어진다 그러면 MR 곡선은 이렇게 꺼질 겁니다. 그리고 MR 이꼴 MC가 성립하는 이 지점에 해당되는 곳에서 이윤극대화 산출량이 인 Q2가 도출. 이게 이윤극대화 순수 독점에서 이윤극대화 생산량이죠. 이때 가격은 수요 곡선의 높이다. 그래서 가격은 P2가 된다. 이게 P1이라고 하는데 P2가 된다라고 보시면 P1 아니죠. P2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가 순수 독점에서의 균형점이죠. 네, 균형점입니다. 그러면 얘의 순수 독점에서의 이윤은 얼마의 크기죠? 이윤은 요만큼의 크기가 이윤이 된다. 훨씬 이윤이 작죠. 네. 작습니다. 이윤이 증가했어요. 네. 이윤이 증가를 했고 그 다음에 효율성 측면에서는 지금 요 순수 독점 여기 이제 차별 독점인데 완전 차별 독점인데 요때 요 생산량에 비해서 또는 거래량은 훨씬 더 거래량이 많아졌으니까 이 완전 가격 차별 독점 하에서는 훨씬 더 효율성이 증진된 겁니다. 네, 증진된 거예요. 효율성이 증진된 겁니다. 더 많이 거래하고 있기 때문에 총 잉여값이 더 커졌죠. 커졌기 때문에 효율성이 증진된다라고 하는 거고 이때 여기 보시면은 그 요 생산량 수준은 그야말로 그 완전 경쟁 시장의 생산량 수준하고 같거든요. 네, 같습니다. 네, 같아요. 네, 완전 경쟁 시장에서도 요게 만약에 완전 경쟁 시장에서의 가격이었다 그러면 요게 P 이꼴 MC거든요. P 이꼴 MC가 성립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생산량 수준은 경쟁 시장에서의 생산량 또는 거래량 수준하고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효율적인 지점이에요. 이 지점이 효율적인 시장이에요. 완전 차별. 물론 소비자 잉여는 하나도 없어요. 소비자 잉여는 다 뺏겼습니다. 다 이윤으로 갔어요. 소비자 잉여가 생산자, 독점 기업의 이윤으로 다 갔기 때문에 소비자 잉여는 없습니다. 생산자 잉여밖에 없어요. 완전 가격 차별화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생산량이 경쟁 시장과 같은 생산량 수준을 도출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소비자도 손해를 보진 않았어요.
잉여가 없을 뿐이지 손해 본 건 아닙니다. 손실을 본 건 아니에요. 그 모든 소비자 잉여를 생산자, 그러니까 독점 차별 독점 기업이 다 가져간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이런 경우는 거의 세상에 존재하지 않죠. 네,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존재하는 가격 차별은 불완전 가격 차별이다. 불완전 가격 차별. 그래서 보시면 불완전 가격 차별. 그러니까 가격을 두 개로 설정한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아까와 똑같은 경우인데 이렇게 이제 손을 긋고 방금과 같이 이렇게 이제 AC는 MC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요 곡선이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가격을 크게 두 개로 한번 나눠 봅시다. 가격을 그러니까 그 가격이 아니라 생산량을 Q1 수준, Q2 수준으로 나눈다. 그러니까 요만큼은 A 집단에 할당을 하고 요만큼은 B 집단에 할당을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집단을 나눠서 다르게 이제 가격을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Q1까지는 P1이라고 하는 가격에서 공급을 하고 Q2까지는 그러니까 Q1에서 Q2 요 사이에서는 P2 가격으로 공급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요 A 집단하고 B 집단이 있는데 A 집단에서 얻을 수 있는 이윤은 이거겠죠. 요만큼이 그 이윤일 겁니다. 요만큼이 A 집단에서 얻은 기업의 이윤이 될 것이고 B 집단으로부터 얻은 이윤은 이게 되겠죠. 요만큼이 B 집단으로부터 얻은 이윤이 될 겁니다. 이렇게 가격 차별을 한 이유는 순수 독점, 그러니까 가격 차별을 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이윤이 크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도 이윤이 증가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컨대 순수 독점 하에서는 지금 MR 곡선을 이렇게 그릴 수 있죠. 네, MR 곡선을 이렇게 한번 그린다. MR 곡선을 이렇게 그린다라고 했을 때 MR 이퀄 MC가 성립하는 요 지점인 요 지점 여기 이제 Q3라고 합시다. Q3에서 이윤 극대가 발생을 하고 Q3에 해당되는 수요 곡선의 높이 요게 P3다라고 한다면 요 지점에서 순수 독점의 균형점이 되겠죠. 균형점이 될 것이다. 그러면 얘는 요만큼의 이윤을 얻게 되지 않겠습니까? 요 검은색 테두리 요만큼의 이윤을 얻지 않고 검은색 테두리만큼의 넓이만큼 순수 독점하에서는 이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빨간색 사각형과 파란색 사각형을 더한 그 넓이가 이 검은색 테두리보다 크기 때문에 차별 독점을 했겠죠. 가격 차별을 했겠죠. 근데 후생은 어떠냐? 경제적 후생은 어떠냐? 그러면 지금 말이죠. 지금 보시면은 차별 독점 하에서는 지금 이 경우에 있어서는 차별 독점 Q2까지 생산을 했으니까 순수 독점하에서는 Q3밖에 생산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차별 독점하는 경우에 이 경우에 있어서는 차별 독점하는 것이 즉 가격 차별을 하는 것에 경제적 순손 그러니까 하는 것 이거 순손실이 아니라 경제적 후생이에요. 경제적 후생은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경제적 후생 수준은 생산이 많이 되면 많이 될수록 좋은 거예요.
거래가 많이 되면 많아요. 근데 지금 차별 독점 하에서 더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 있어서는 차별 독점, 순수 독점보다는 차별 독점, 즉 가격 차별을 하는 경우에 더 경제적 부생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MR 곡선이 이렇게 그어지지 않고 예컨대 이렇게 그어지면 어때요? 이렇게 그어지지 않고 예컨대 이렇게 그어진다. MR 곡선이 이렇게 MR 곡선이 이렇게 그어진다. 이거 MR1이고 MR2다. 그러면은 MR 이퀄 MC가 여기에서 성립을 하니까 이때 더 많이 생산이 되죠. 그러니까 이건 모르는 거예요. 네. 사실 이렇게 되면은 순수 독점하에서 경제적 부생이 더 높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격 차별을 어디까지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부선은 물음표를 단 이유가 경우에 따라서 차별 독점이 더 경제적 부생, 즉 효율성이 더 높을 수 있고, 다른 경우에 있어서는 순수 독점이 더, 차별 독점이든 순수 독점이든 어느 것이 더 클지는 사례별로 따져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적 순손실이 증가하냐 감소하냐는 가격 차별에 의해서 그 경제적 부생이 증가하냐 감소하냐는 일률적으로 이야기할 수가 없다. 다만 완전 가격 차별에서는 순수 독점에서보다는 경제적 부생이 증가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가격 차별과 관련된 이야기를 다 끝냈습니다. 네, 가격 차별 이야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독점에 대한 정책. 독점이라고 하는 것이 경쟁 시장에 비해서는 비효율성을 낳는다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러면은 이 독점 시장이라고 하는 건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시장이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겠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독점 시장이 아니라 경쟁 시장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데, 그 방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정책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독점에 대한 정책이 독점 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정부 규제, 독점 기업에 대한 정부 규제가 있을 수 있고, 이건 가격 규제입니다. 그 다음에 국유화, 차라리 이제 민간에 맡기지 말고 정부가 하자 하는 국유화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독점은 없다, 실질적인 독점은 없다라고 주장하는 자유방임론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독점 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제 미국에서 발생한 겁니다. 네, 미국인들은 독점에 대해서 상당히 좋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독점은 반드시 금지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나라들마다 여러 가지 이제 경제에 대한 그 생각이 다른데, 뭐 일본이나 독일 같은 나라들은 독점에 대한 거부 반응이 별로 없어요. 네, 독점에 대한 거부 반응이 별로 없는데, 미국은 상당히 독점에 대한 거부감이 심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제 그 유명한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 때문이죠. J.D. 록펠러. 네, 이 록펠러라고 석유왕이라고 불렸던 이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반감 때문에 결국 독점에 대한 아주 안 좋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미국인들이. 그래서 이 반독점법, 독점금지법이라고 하는 걸 만들거든요. 그걸 이제 1890년에 만들어졌는데, 그걸 셔먼 액트라고 부릅니다. 셔먼 액트. 셔먼이라고 하는 국회의원의 이름을 따서 셔먼법이라고 하는 독점금지법을 만들게 이르죠. 그래서 이 셔먼법에 제일 처음 적용을 받은 게 이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이 세운 스탠다드 오일이라는 회사입니다. 네, 또 스탠다드
스탠다드 오일이라고 하는 회사였는데, 오일 컴퍼니라고 하는 회사였는데, 이 회사를 이 셔먼 액트에 의해서 1911년에 이 독점 금지법에 위반된다는 명목으로 스탠다드 오일이라고 하는 회사를 34개 회사로 쪼갭니다. 기업 분할 명령이라고 하는 것이 내려지게 되죠. 그래서 미국의 반독점법인 셔먼 액트가 적용된 첫 사례가 바로 저 스탠다드 오일이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네. 그랬죠. 네. 이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은 상당히 그 미국인들한테는 악인으로, 그러니까 미국 석유 시장의 95%를 차지하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 과정에서 95%를 그 거의 뭐 그 당시에 석유를 채굴하는 나라는 거의 없었어요. 미국 하나였습니다. 네, 미국 하나였고 그 미국 시장에서 록펠러가 독점을 한 95% 독점, 그 독점을 하는 그 95% 시장을 점유하는 동안 많은 기업들이 도산을 하게 됩니다. 네, 많은 기업들이 도산을 하게 되고 록펠러를 그야말로 미워하게 되죠. 네, 그런 과정에서 반독점법이 또는 독점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게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 우리나라도 이제 이거 사실 독점금지법이라고 하는 미국이 수출한 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도 이걸 채택하고 있죠. 공정거래법이라고 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독점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거든요. 네. 우리나라도 독점금지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부 규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저거는 이제 가격 통제입니다. 네. 가격, 독점 시장에 대한 가격을 통제하는 거죠. 통제하는 건데 이거 어떻게 통제를 하냐면 하나는 한계 비용 가격 설정입니다. 네, 한계 비용 가격 설정이라고 해서 그 가격을 한계 비용에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맞추는 겁니다. 예컨대 지금 독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가격이 경쟁 시장의 가격보다 높잖아요. 높은 가격에서 설정이 됐고 그럼으로 인해서 비효율성이 발생했잖아요. 왜냐하면 가격이 높이 설정하기 위해서 경쟁 시장에 비해서 훨씬 덜 생산을 하거든요. 생산량을 줄이면서 가격을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독점 가격이라고 하는 그 높은 가격을 좀 규제할 필요가, 통제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온 것이 한계 비용 가격 설정이라고 하는 건데, 이 한계 비용 가격 설정이라고 하는 것은 즉 가격을 한계 비용에 맞추는 겁니다. P = MC에 맞추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효율성을 가지고 오는 가격 설정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독점 기업이 비효율성을 가지고 온 이유는 P가 MC보다 크기 때문에 발생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가격을 기왕에 규제하는 김에 효율성을 담보하자는 의미에서 P = MC가 성립을 하도록, 즉 효율적으로 가격이 설정이 되도록 강제하는 것이 이 강제하려고 하는 의도로서 만들어진 것이 한계 비용 가격 설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보면 알 수 있는데, 문제는 그 많은 독점 기업들이 규모의 경제를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장기 비용 곡선이 이런 식으로 LAC 이런 식으로 장기 비용 곡선이 이런 식으로 하락하고 있는 국면이었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그려보면 우리가 이제 그 균형점을 찾아보면 이게 D입니다. 이게 이제 수요 곡선이고,
지금 하락하는 국면이기 때문에 평균값이 하락하는 국면이기 때문에 LMC 곡선 즉 LMC 곡선은 요게 LMC 곡선이거든요. 장기 한계 비용 곡선은 이런 식으로 LAC 곡선 밑에 있어야겠죠. 네, 밑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가격을 어떻게 규제하겠다고 하느냐면은 D와 그러니까 수요 곡선과 LMC 곡선이 만나는 요 지점에서 가격을 설정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규제하고자 하는 가격은 여기입니다. P바 여기가 됩니다. P바가 됩니다. P바 1이라고 합시다. P바 1에서 그러면 이 가격이 이렇게 설정이 되게 되면 이게 한계 비용 가격 설정이거든요. 한계 비용 가격 설정이다. 예. P 이퀄 MC가 성립하도록 P 이퀄 MC가 성립하도록 이거 지금 P의 높이랑 이 MC 곡선이 이거잖아요. 그 MC 곡선의 높이가 같잖아요. P 이퀄 MC 그러면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되면 기업은 독점 기업은 손실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P의 높이는 이만큼인데 지금 평균 비용은 여기 있잖아요. 평균 비용. 그러니까 P보다 평균 비용 LAC가 더 큰 겁니다. 장기적으로 평균 비용이 더 커요. 그러면 그 큰 만큼 요 차이만 P 마이너스 그러니까 LAC 마이너스 P만큼 손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개당. 그러니까 요만큼이 손실을 보고 있는 겁니다. 요만큼의 손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한계 비용 가격 설정을 하면 그 기업 독점 기업이 손실을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한계 비용 가격 설정을 한다 하더라도 그 기업이 손실을 봐서 망하게 해서는 안 되죠. 예컨대 전력을 공급하는 독점 기업이 있다라고 하면 그 독점 기업이 이런 그 정부의 규제에 의해서 손실이 발생하게 되고 그 손실 때문에 망하게 되면 그거는 우리가 지금 전기를 쓸 수 없는 상황으로까지 치닫는 거 아닙니까? 그건 바람직한 상황이 아니죠. 전기회사가 망했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전기가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손실이 발생을 했을 경우에 정부는 한계 비용 가격 설정을 한 이후에 손실이 발생하면 거기에 대해서 일종의 보전을 해주는 보조금을 지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고 그도 아니면은 이 손실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거에 대안으로 평균 비용 가격 설정이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가격 설정을 평균 비용 가격 설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평균 가격을 LAC 그러니까 LAC 곡선 LAC 장기 평균 비용하고 같아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같아지도록 만들려면 이 수요 곡선과 평균 LAC 곡선이 만나는 지점에서 해당되는 가격을 설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가격이 되는 거죠. 규제 가격 P바 2가 되는 겁니다. 2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계 비용 가격 설정은 요만큼이 한계 비용 가격 설정 값이었는데 요거는 평균 비용 가격 설정이 되는 거죠. 가격 설정이 되고 이렇게 되면은 더 이상 손실은 발생하지 않죠. 왜냐하면 P 이퀄 AC니까 이렇게 되면 정상 이윤을 향유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윤이 제로입니다. 물론 그때 이윤은 저번 시간도 이야기해서 경제학적 이윤이에요. 경제적 이윤이다. 실제 장부에 기재되는 것은 제로가 아니라 플러스 값이 된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생산이 되게 되겠죠. 여기서 생산이 되게 되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여기가 지금 효율적인 P 이퀄 MC가 성립하는 지점이잖아요. 요 점이 P 이퀄 MC 하에서 생산되는 지점이고, 이거는 지금 P 이퀄 MC가 아니라 P가 MC보다 큰 지점이죠. P가 MC보다 큰 지점이고, 이게 P 이퀄 MC가 우리의 경우는 LMC겠지만 MC가 지점이니까 지금 생산량 수준이 현저하게 줄어들었죠. 이렇게 되면 경제적 순손실이 이게 이러면 비효율성이 발생한다 이 말이에요. 비효율성이 발생한다는 건 비효율성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다. 즉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한다 이거. 사회적으로 비효율적으로 되니까 손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정부 규제를 어떻게 하든 간에 한계 비용 가격 설정으로 하든지 아니면 평균 비용 가격 설정으로 하든지 다 손실을 보는 건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 가격 통제적인 이런 정부 규제라고 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죠. 가격을 통제해가지고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그 기업들이 비용을 절감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비용. 지금 비용에다가 지금 가격을 걸어놨기 때문에 가격 설정할 때 비용을 참조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기업들이 비용 구조를 낮추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그 비용 구조를 낮추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비용 구조가 낮아진 만큼 이윤이 커지기 때문이죠. 총 수입에서 총 비용을 뺀 것이 이윤이잖아요. 그럼 비용 구조가 낮아지면 이윤이 많이 발생을 하니까 비용 구조를 낮추려고 하는데 사실 낮아진 비용만큼 또 그 비용에 대해서 가격, 한계 비용이든 평균 비용이든 그 수준에서 가격을 설정을 할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기업이 비용 구조를 낮춰봐야 이윤은 증가하지 않아요. 이윤은 증가하지 않고 계속 규제가 더 강화될 뿐이죠. 통제되는 가격이 낮아질 뿐이지 이윤은 발생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격 통제에 의해서 독점 기업을 규제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국유화죠. 국유화라고 하는. 그러니까 정부가 독점금지법에 의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기업들한테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독점 그러니까 보통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시장 점유율 가지고 보통 75% 정도 그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 또는 기업 집단은 독점 금지법의 반독점법에 의해서 규제를 받습니다. 어떤 조치를 받게 돼 있거든요. 그게 이제 독점 금지법이고 정부 규제는 가격을 통제한 거죠. 근데 이도저도 별로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한다면 국유화할 수도 있죠. 국유화. 국가가 시장에 맡기지 않고 시장에 맡긴 다음에 정부가 독점이 발생하면 금지를 한다든지 가격을 통제한다든지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직접 그럼 번거로운 거 하지 말고 직접 이제 국유화를 해서 국가가 생산을 하겠다. 독점 시장에 대해서는. 그래서 독점 시장 그러니까 이런 자연 독점과 관련된 시장은 정부가 그냥 생산해 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국유화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국가가 생산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자연 독점이 발생하는 경우, 망산업 또는 클럽제 또는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는 그런 시장에서는
그런 시장이 망산업, 전화망을 깔아야죠. 그다음에 상수도, 예, 그 배수, 그러니까 상수도관을 깔아야죠. 그다음에 전력, 전기, 전선을 깔아야죠. 이런 망산업 같은 경우에는 규모의 경제, 클럽제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연 독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이런 자연 독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그런 산업 같은 경우, 그런 시장 같은 경우는 정부가 그냥 생산을 해버린다. 원래 이제 이런 산업들은 초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경제 개발 초창기에 별로 민간에 돈이 없는 그런 나라에서는 그냥 초기 비용이 많이 들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이런 거 필요하잖아요. 상수도랄지 전력이랄지 전화랄지, 그거는 그 어떤 나라든 문명이 개화되려면 반드시 필요한 물품임에도 불구하고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서 민간 기업 또는 개인이 생산을 공급을 하기가 상당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자연 독점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서라도 그냥 정부가 도맡아서 생산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국유화단의 방식으로. 그 다음에 뭐 여기는 적어놓지 않았지만은 그냥 수익 개방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익 개방. 너무 우리나라 국내 시장을 닫아놓고 있어서 우리 국내 시장에서 독점 기업이 있다고 한다면 수익 개방을 해가지고 외국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활동을 해버리면 그야말로 독점 기업은 사라지고 경쟁 시장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옛날에 뭐 우리나라의 가전제품, 전에도 이야기했던 적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가전제품 같은 경우에는 뭐 삼성이나 뭐 지금 LG 뭐 이런 데서 거의 독점적으로 뭐 냉장고, TV, 뭐 세탁기 이런 것들을 독점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었거든요. 상품의 질도 별로 안 좋고 상당히 가격도 비싸고 해서 그렇게 좋은 시장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90년대 들어와서 정부가 수익 개방을 해버리죠. 그래서 미국과 일본의 유수 가전제품 회사들이 들어와서 그야말로 경쟁 시장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런 식으로 수입을 자유화해서 경쟁 시장이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런 방법도 하나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세탁기, TV, 냉장고 지금은 그 경쟁을 통해 가지고 외국 기업과 일본과, 그 당시 미국과 일본 기업들은 뭐 엄청나게 가전제품을 잘 만드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만드는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가전제품을 판매하는 그런 기업들이 국내 기업을 죽인다. 고 이제 난리를 피웠는데, 결국 지나고 나서 그런 기업들이 너무 잘 경쟁을 해서 엄청나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 됐죠.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TV, 냉장고, 세탁기 가장 잘 만드는 기업들을 가지고 있는 나라 아닙니까? 그때 이제 경쟁력이 향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독점에 대한 정책으로 수입 자유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유방임, 그러니까 독점에 대한 정책으로 자유방임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실질적 독점은 없다는 거예요. 네, 실질적 독점은 없다. 네, 연구를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독점이라고 하는 현상은 그냥 우리가 어떤 시장에 하나의 기업이 존재를 하는 경우가 종종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이 볼 수가 있지만 사실 그게 엄밀한 의미에서 독점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실질적 독점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독점 시장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펴는 이유가, 그 독점 기업이 자신의 가격 설정 능력을 이용을 해서, 즉 자기들의 독점력 또는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서 가격을
올려가지고 소비자들한테 너무 높은 가격을 매기는 걸 우려하고 있잖아요. 네. 너무 높은 가격에 설정할까봐 거기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 독점 시장에 있는 그 독점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가격을 올릴 만큼 가격 설정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더라라고 하는 경험적인 사실들을 하나하나씩 축적을 하면서 실질적 독점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록펠러만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 록펠러만 하더라도 이게 셔먼 액트의 첫 번째 이제 그 적용 사례가 됐던 이 록펠러의 스탠다드 오일만 하더라도 오일 컴퍼니만 하더라도 이 스탠다드 오일 컴퍼니만 하더라도 계속 가격을 혁신을 해가지고 가격을 다운 시켰거든요. 그렇게 다운이 되면서 경쟁자들이 거기에서 다 나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록펠러가 가격을 높이지 않고 가격을 다운시키는 전략을 통해 가지고 자기의 경쟁자들을 이긴 거라고. 그러면 왜 록펠러는 그 많은 그 95%의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높이지 않았느냐? 왜냐하면 지금 현재 자기가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지만 바깥에 잠재적 경쟁자가 많거든요. 잠재적 경쟁자는 항상 존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록펠러가 자기의 석유 제품, 자기의 석유의 가격을 조금이라도 올리면 그 올린 가격에서 이윤을 취득할 수 있을 만큼 유능한 다른 기업들, 즉 잠재적 기업들이 바로 치고 들어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있으면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가격을 다운시키면서 결국 잠재적 경쟁자들이 실질적으로 경쟁이 안 되도록 만들었던 것이 바로 록펠러의 전략이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독점 기업이 가격을 높이는 게 아니고 잠재적 경쟁자에 의해서 가격을 낮추는 것이라면 소비자들한테 손해가 갈 게 없잖아요. 그 시장은 좋은 시장이잖아요. 가격이 계속 낮아지니까. 사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실질적인 아무리 그 시장에 지금 혼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건 하나의 유일한 기업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적으로 우리가 우려하는 가격 설정, 그 높은 가격을 설정하는 그런 독점 기업은 별로 없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버려 둬라는 겁니다. 내버려 두면은 또 그 기업이 탈락할 수 있어요. 록펠러의 스탠다드 오일 다른 기업이 또 더 혁신을 하는 기업이 또 치고 들어올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록펠러가 스탠다드 오일을 통해 가지고 시장 점유율을 그렇게 많이 점유해서 이익을 많이 얻은 것은 승자의 이득이라는 겁니다. 경쟁을 치열하게 해서 혁신을 거듭해서 가격을 다운시킬 수 있을 만큼의 경쟁력을 갖추는 데 노력을 했기 때문에 받는 정당한 보상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록펠러의 스탠다드 오일이 석유업계에서 영구적으로 그렇게 독점력을 행사할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자유방임, 내버려둬라. 실질적인 독점은 없다. 항상 바깥에는 잠재적 경쟁자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함부로 그 독점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함부로 가격을 올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저러한 독점에 관한 정책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독점 시장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 형태와 관련해서 독점 시장 그리고 경쟁 시장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고 다음 시간에는 그
독점적 경쟁 시장과 가점 시장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